지록 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위압적으로 밀어붙여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것을 비유한 말. 진의 시황제가 죽자 환관 조고는 거짓 조서를 꾸며 태자 부소를 죽이고 어린 호해를 황제로 세웠다. 조고는 어린 데다가 총명하지 못한 호해를 조종하여 정적인 승상 이사를 비롯하여 많은 충신을 죽이고 승상이 되어 실권을 장악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 역심이 생긴 조고는 중신들 가운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호해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폐하에게 말을 바칩니다. 승상이 농담을 하는구려.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니. 다른 이들은 어떻소? 과연 이게 말처럼 보이는가? 호해가 신하들을 둘러보자 많은 이가 긍정했지만 드물게는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조고는 그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누명을 씌워 제거했다. 하지만 얼마 후 항우와 유방의 군사가 진을 공격해오자 조고는 호해를 죽이고 부소의 아들 자영을 황제로 내세웠으나 그의 손에 죽고 말았다. 천녀 일실. 한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실책이 있을 수 있다는 말. 한나라 고조의 명에 따라 대군을 이끌고 조나라로 쳐들어간 한씨는 결전을 앞두고 적장 이좌거를 사로잡는 이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다. 비록 적이지만 지와 덕을 겸비한 그를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나라는 패했고 이좌거는 포로가 되어 한신 앞에 끌려 나왔다. 한신은 손수 그의 포박을 풀어준 뒤 상석에 앉히고 주연을 베풀어 위로했다. 그리고 한나라의 천하통일에 대한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는 연과 제에 대한 공약책을 물었다. 하지만 이좌거는 이렇게 말했다. 패한 장수는 병법을 논하지 않는 법이요. 한신이 다시 정중히 처하자 이좌거가 답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쯤은 실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비록 패한 장수이나 생각 가운데 하나라도 득이 있으면 다행이라 여깁니다. 그 후 이좌거는 한신의 참모가 되어 크게 공헌했다고 한다. 청출어람. 쪽에서 나온 푸른 물감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은 경우에 사용한다. 학문을 그쳐서는 안 된다. 푸른색은 쪽에서 취했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이 이루었지만 물보다 더 차다. 학문이란 계속 익혀야 하는 것이므로 도중에 멈춰서는 안 되며 청색이 쪽빛보다 푸르고 얼음이 물보다 차듯 스승을 능가하는 학문의 깊이를 가진 제자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전국시대 유학자로 성악설을 창시한 순자의 시이다. 촌철살인. 간단한 한마디로 핵심을 찔러 사람을 감동시킴. 항림옥로는 남송 때 나대경이 손님들과 주고받은 청담을 시동에게 기록한 것으로 천지인 세 부분 18권으로 이루어진 책이다. 그중 지부 7권 살인수단에는 종고선사가 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한 글이 있다. 비유하자면 한 수레에 병기를 싣고서 하나를 희롱하여 마치면 또 다른 하나를 꺼내 가지고 와서 희롱함과 같지만 이것이 곧 사람을 죽이는 수단은 아니다. 나는 단지 한 치의 쇠조각만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는 선의 요체를 갈파한 것으로 살인이란 자기 마음속에 속된 생각을 없애는 것을 뜻한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백 개의 무딘 칼은 소용이 없고 온 정성을 다 기울일 때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과도 같은 번뜩이는 어둠이 진실이라는 뜻이다. 표사 유피 표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뜻,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겨야 함을 비유함. 왕원장은 병졸로 군문에 들었지만 한자루 철창으로 무용을 떨쳐 왕철창이라고 불리며 후량태조 주천충의 장군이 된 인물이었다. 후량이 멸망할 때 그는 500남짓한 기병과 함께 수도를 지키다가 포로가 되었다. 후당의 장종 이존욱은 그의 무용을 높이 사서 수하로 삼고자 했으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패군지장에게 죽음 외에 달리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또한 아침에 양나라, 저녁에 진나라를 섬긴다면 산다 해도 무슨 면목으로 사람들을 대하겠습니까? 그는 비록 학문이 높지는 않았으나 표범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신조로 삼았다고 한다. 한단 지몽 인생과 영화의 덧없음을 비유한 말. 당나라 현종 때 도사 여옹이 한단의 한 주막에서 쉬고 있는데 젊은이가 옆에 와서 한바탕 신세 타령을 늘어놓았다. 산동에 사는 노생이라는 젊은이는 여옹이 양쪽에 구멍이 뚫린 도자기 베개를 건네자 그것을 베고 잠이 들었다. 꿈에서 노생이 베개의 구멍으로 들어가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었고 그 집 딸과 결혼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한 뒤 경조윤을 거쳐 어사대부 겸 이부시랑에 오르고 한 차례 굴곡을 겪었지만 마침내 재상이 되었다. 그 후 10년간 노생은 황제를 잘 보필하여 태평성대를 이룩한 명재상이 되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역적으로 몰렸다. 다행히 환관이 힘써준 덕분에 사형을 면하고 변방으로 유배된 노생은 세월이 지나 무죄가 밝혀져 조정으로 복귀했다. 고관이 된 5 아들과 손자 10명을 거느리고 행복한 만년을 보내다가 80년의 생애를 마쳤다. 노생이 깨어보니 모든 것이 꿈이었다. 옆에는 여전히 여옹이 앉아 있었고 자신은 주막에 있었다. 노생을 바라보던 여옹이 웃으며 말했다.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라네. 호가 호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다른 짐승을 놀라게 한다는 뜻으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에 비유하는 말. 전국시대 초엽, 초나라 선왕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선왕은 위의 사신이었다가 신하가 된 강을에게 물었다. 위나라를 비롯한 북방제국이 우리 재상 소해유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요? 평소 소해유를 싫어했던 강을은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방제국이 어찌 일개 재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호가 호위라는 말을 아십니까? 여우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잡아먹는다면 그것은 나를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로 정하신 천재의 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 천벌을 받게 된다. 만약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내 뒤를 따라와 보도록 하라. 나를 보고 달아나지 않는 짐승은 단 한 마리도 없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호랑이는 여우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과연 여우의 말대로 짐승들은 겁을 먹고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짐승들은 여우뒤를 따르는 호랑이를 보고 도망친 것인데 호랑이는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북방제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소해율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초나라의 군사를 다스리는 전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용 점정. 용의 눈동자를 그려넣는다는 것으로 사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 남북조 시대 남조의 양나라에 장승효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벼슬이 우군 장군과 오흥태수에 이른 데다가 어떤 것이든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뛰어난 화가이기도 했다. 어느 날 장승효는 금능 안락사의 주지에게서 용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절의 벽에 구름을 헤치고 막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용 2마리를 그렸다. 과연 대가의 솜씨답게 용의 몸은 꿈틀거리는 듯했고 비늘은 갑옷처럼 단단해 보였으며 날카로운 발톱은 바위라도 뚫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용의 눈동자가 없었다. 아직 그려넣지 않은 것이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장승효는 이렇게 대답했다. 눈동자를 그려넣으면 용은 당장 벽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이오. 하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고 당장 눈동자를 그려넣으라고 독촉했다. 결국 장승효는 붓을 들어 용의 눈을 그려넣었다. 돌연 번개가 번쩍이고 요란한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용 1마리가 벽에서 튀어나와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벽에는 눈동자를 그려넣지 않은 용만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형설지공. 반딧불과 눈빛으로 밝혀 책을 읽은 공, 즉 온갖 고생을 하며 부지런히 학문을 닦음. 진나라에 차윤과 손강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차윤은 공손하고 부지런하며 열심히 책을 읽었다.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등을 켤 기름이 없었기에 여름에는 헝겊주머니에 반딧불을 수십 마리 담아 책을 읽더니 후에 벼슬이 상설왕에 이르렀다. 오늘날 서창을 형창이라 함은 이에서 비롯한 것이다. 송강은 어려서 마음이 맑고 깨끗했으나 역시 집이 가난하여 등에 넣을 기름을 살 수가 없었다. 그는 눈빛에 책을 비춰 읽었는데 후에 벼슬이 어사대부에 이르렀다. 오늘날 서안을 설안이라 함은 이에서 비롯한 것이다.